네, 지난주에 컴퓨터 비전학회 ECCB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 연구실 논문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경량화 관련된 거 발표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보통 그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그쪽 학회를 주로 가다가 비전 학회를 갔는데 이 경량화 쪽이 비전에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포스터에 많이 들려줘가지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 여러분 지금 경량화가 되게 생소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몇몇 그룹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좋은 주제니까 잘 배워봅시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항목인데 지식 증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 지식 증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경량화 기법인지에 대해서 약간 뭐지?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논문은 제프리 힌튼 님께서 이제 참여하셨던 유립스 2014년 정식 학회는 아니고 워크샵에 이제 출판이 된 논문이에요. 날리지를 증류해보자 라는 논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컨셉이 등장했거든요.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갑자기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했으니까 knowledge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knowledge라는 것은 무엇인가? knowledge라는 것은 something이죠. 뭐냐면 DNN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과정 중에 배운 무언가가 이제 knowledge라고 추상적으로 정의를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뭘 배웠는지 좀 봅시다. 그 다음에 knowledge에서 knowledge라는 거를 이제 보존하면서도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게 이제 뒤에는 경량화 테크닉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knowledge는 보존하면서도 사이즈는 줄이고 싶다. 근데 이제 이때 이 경량화 기법을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는지 이게 이제 뭐와 관련 있냐면 우리가 knowledge를 뭐라고 정의하는지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이거거든요. 하나의 관점은 우리가 이미 봤던 관점이에요. 뭐냐면 knowledge가 무엇이냐? knowledge는 바로 DNN이 학습의 결과물로 내놓은 파라미터 값들이다. 이게 knowledge다. 그럼 파라미터 값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경량화 기법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얘네들 이 값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경량화하는 기법들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루닝 파라미터 값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프루닝을 할 때 뭘 했냐면 최대한 0에 가까운 것들을 잘랐단 말이죠. 큰 값들을 잘라내면은 파라미터 값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마지널한 것의 정의를 0에 가까운 친구라고 해놓고 이제 0에 가까운 친구들을 잘라냈어요. 퀀타이제이션도 결국은 실수 파라미터랑 가장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는 정수값을 내놓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접근일 텐데 왜냐하면 지식의 결과물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웨이트가 나온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경량화 접근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 게 내가 트레이닝한 모델 결과물이 무지막지하게 크단 말이죠. 무지막지하게 큰데 그 오리지널 스트럭처에 제한받으면서 줄이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리지널 스트럭처가 무진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knowledge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세 장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퀀타이제이션 프루닝 아직도 핫하게 잘 연구되고 있는 좋은 주제인데 논문을 새로 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팩트 있는 말을 날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knowledge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조금 더
관점을 넓혀보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매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라미터 자체는 아니고 파라미터도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을 매핑시키기 위한 중간 도구일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제네럴하게는 이 매핑 자체라고 지금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새들이 새장에서 탈출해서 자유롭게 이제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인데 이제 경량화 기법은 모델 스트럭처 자체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델의 스트럭처랑 전혀 다른 스트럭처를 가져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리지널 모델의 파라미터와 전혀 다른 파라미터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매핑만 흉내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아웃풋 벡터를 흉내내는 것에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심지어 뭘 할 수 있냐면 앙상블 모델 같은 거. 사실 앙상블 모델은 모델이 여러 개니까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루닝으로 접근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 여러 개의 모델을 언제 다 파라미터를 모방하고 있겠어요? 근데 디스틸레이션으로 접근하는 순간 여러 개의 모델이 있는 앙상블 모델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스트럭처에다가 다 그 지식을 담아내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무거운 앙상블 모델을 데리고 이런 결과물을 냈다. 그럼 이제는 완전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구조의 모델을 가지고도 아웃풋 벡터를 흉내낼 수 있다. 이게 디스틸레이션의 되게 재밌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좋다. 인풋 아웃풋 매핑만 흉내낼 수 있도록 해서 앙상블 모델을 한번 작게 바꿔보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knowledge transfer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특이한 term을 썼으니까 distillation이라는 term이 사실은 되게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데 이걸 갑자기 왜 썼냐? 이런 단어를 썼으니까 사실은 이 분야가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걸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중류를 우리가 언제 배웠냐? 네, 중고등학교 때 중류를 배웠어요. 물 중류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중류를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의 병이 있는데 왼쪽 병에는 뭐가 있냐면 혼합물이 들어있어요. 혼합물, 화합물이 아니고 혼합물이 있어요. 물과 막 이상한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서 물만 뽑아다가 오른쪽 병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엔 빨간색이 없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병에는 믹스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터는 뭐냐면 불을 붙인다. 그래서 히팅을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히팅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주 순수한 증류수라 그러죠. 증류수 파트만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상태로 올라가죠? 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소프트하다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증기가 됐으니까 소프트. 여기는 액체니까 하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드한 걸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물만 분리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동안에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거죠. 트랜스퍼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쿨링 오프. 열심히 식혀서 이 소프트한 퓨어 와터가 여기 있는 바틀 2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하드해지는 거죠. 그 대신 믹스처가 아니라 퓨어 와터인 거죠. 이게 지금 중류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파트는 바트 1과 바트 2의 구조가 전혀 달라도 상관없다. 여기에 있는 바트 1이 동그라미인데 얘가 세모로 병이 돼 있어도 물 뽑아오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나 모델 스트럭처랑 상관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쪽 용어로 바꿔볼게요. knowledge distillation은 무엇일까?
transferring knowledge죠. DNN battle 1에서 battle 2로 가는 게 아니고 DNN 1에서 DNN 2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DNN 1이 뭔가 막 담고 있어요.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우리의 태스크를 하기에 필요한 핵심 knowledge도 있지만 좀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리던던트한 지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믹스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믹스처 대신에 리던던트라고 빨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해요. 태스크를 잘해요. 자, 근데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가열을 합니다. 여기서도 가열이 있어요. 지식 종류에도 가열을 해가지고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식이 소프트해지겠죠. 소프트해져서 뭔가 필요 없는 잡다한 지식들은 다 여기 남아있고 소프트해진 정말 괜찮은 태스크를 하기에 필요한 지식만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을 트랜스퍼 해야죠. 트랜스퍼해서 쫙 이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 pure knowledge를 두 번째 DNN에다가 담는다. 그럼 이 pure knowledge만 DNN이 담았기 때문에 light한 DNN이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얘는 제가 파란색으로 compact한 knowledge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DNN1과 DNN2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knowledge만 잘 가열을 해가지고 뽑아다가 오른쪽으로 날라주면 됩니다. 네, 이런 재밌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을 가열하는 거야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많이 해봤고 지식을 가열한다는 게 하여튼 이게 이 텀을 처음에 쓴 분이 참 신기한데 어쨌든 잘 맞아 떨어져요. 지식을 가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자, 일단 이게 되게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앙상블 모델을 제가 이렇게 대충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지만 이것저것 리던던트한 지식들도 있는 그러한 모델이고 걔의 결과물로 이제 로짓이 나오고 소프트맥스를 해서 이런 확률값들이 나오겠죠. 확률값들을 통해서 맥스만 취하면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아지가 있다라고 지금 토해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자 여기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고 클래시피케이션 바로 전 단계에 이런 이제 소수값들이 있는 거죠. 1보다 0과 1 사이의 소수값들이 이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아웃풋 벡터에 주목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뭐 이 아웃풋 벡터에 주목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모델의 목적은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얘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이 이미지에 강아지가 있구나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죠. 왜냐하면 강아지 값이 제일 크니까 89%.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지식이 사실 이 벡터에 숨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knowledge distillations에서는. 어떤 더 유용한 정보들이 이 벡터 안에 숨어 있냐면 자 여기 0는 아닌 다른 값들이 있어요. 보면 0.09 고양이가 9%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1% 있어요. 이런 나름대로 해석을 얘가 했단 말이죠. 이거를 버리지 말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하드한 정보는 결과만 나타내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소프트 맥스잖아요. 소프트한 결과물인데 맥스가 아닌 다른 밸류들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사하는 바는 여기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 이미지는 물론 고양이가 아니지만 고양이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뭐보다? 물고기일 확률보다 높아요. 사람이 봐도 그렇죠. 얘가 개라는 선택지를 없앴을 때 얘가 고양이 같아요? 물고기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적어도 물고기보다는 고양이를 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사람의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미지를 제너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여기에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물론 강아지겠지만 강아지 말고도 고양이를 더 닮았다, 물고기보다. 이런 지식을 놓치지 말고 다 배워야지 진짜 선생님으로부터, 양상불 모델로부터 제대로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이 스페시픽한 이미지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강아지니까. 그죠? 얘의 정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이 이미지 하나만 맞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테스트 이미지를 맞출 텐데 그때는 제너럴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 이미지를 맞출 때는 이 이미지가 물고기보다는 고양이랑 닮았다라는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드한 지식만 갖고 배우면 개냐 아니냐만 배울 텐데 여기에 있는 소프트한 지식을 가지고 배우면 좀 더 제너럴한 능력을 배울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작은 모델을 설계해서 이 앙상블 모델로부터 지식을 빼올 때 물론 그라운드 트루스 이건 모델과 전혀 상관없죠. 그냥 정답을 신이 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당연히 배워야 하지만 또 다른 타겟을 설정하자. 소프트 타겟이라고 불리는 것을 설정해서 모델이 토해낸 이 소프트맥스 값을 가지고 또 배우자. 그래서 두 개의 타겟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레이블이 하나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데이터가 더 늘어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팩터를 재생산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는 앙상블이 없어졌죠? 이제 스몰 DNN에서도 아까 있었던 앙상블 모델의 소프트맥스 아웃풋 팩터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브라운 트루스랑 로스를 하나 계산하고 이거를 로스 하드라고 하겠습니다. 로스 하드. 또 하나 새로 생긴 우리의 선생님 네트워크가 토해낸 지식 이거를 과의 로스를 소프트 로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로스는 소프트 로스랑 하드 로스를 적절하게 웨이트를 줘서 섞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틸레이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을 텐데 나울리지가 물론 소프트맥스가 하드한 레이블보다는 좀 더 소프트해요. 조금씩 값들이 있죠. 근데 아직 충분히 소프트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값이 작아요. 0.01, 0.09는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값이 작아요. 그래서 얘를 또 히팅을 해줘서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냐면 특별히 클래시피케이션 같이 좀 쉬운 태스크에서는 이 티처, 앙상블 모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걔 쪽만 확 올려버리고 나머지는 확 낮추는 식으로 사실 학습이 잘 된 거죠. 그게 학습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얘가 토해낸 지식 자체도 생각보다 좀 하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 티처가 너무 똑똑하거나 하려는 태스크가 너무 쉬울 경우에는 선생님 모델이 토해낸 지식도 좀 하드하다. 그래서 소프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팩터가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지려면 가열이 돼야 한다. 높은 온도로 가열이 돼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열 그림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는 걸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가열이 되냐면 원래 오리지널 소프트맥스가 VI, VJ라는 값을 토대로 이렇게 소프트맥스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값을 T가 템퍼러처를 의미하거든요. 템퍼러처 값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모든 V 값을 템퍼러처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다 같은 값으로 나누면은 이 값들 간의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서로 비슷비슷한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값들도 서로 간극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이런 식으로 너무 큰 값은 좀 줄어들고 작은 값들은 조금씩 뻥튀기 돼가지고 말랑말랑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소프트해지고 t가 낮으면 덜 소프트해지는 거죠. t가 1이면 가열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컨셉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증류수를 만드는 그것과 너무 유사한 작업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드 레이블이 있고 우리가 가열한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을 해야 되는데 트레인할 때 중요한 게 스몰 DNN도 가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열이 된 상태로 뽑아와서 쿨링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자, 이쪽 라인을 통해서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도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런 값들이 나와야 되고 이 값들을 가지고 배울 텐데 이 지식이 지금 원래 지식이 아니라 가열된 지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 모방하고 싶은 건 원래 지식이지 이 가열된 지식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맥스를 스튜던트도 같이 온도에 맞춰서 가열을 해준 상태에서 얘를 모방합니다. 그럼 나중에 가열을 풀어서 쿨링 오프를 하면 정상 지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 이 스몰 DNN이 토해낸 값들이 Z라면 Z에다가 또 T로 가열을 해준 상태에서 이 가열된 지식을 흉내내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T만 빼면 나중에 정상 지식으로 회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쿨링 오프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반면에 이 하드 레이블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배울 거니까 이쪽 라인을 가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쪽 하드 로스를 만들 때는 일반 소프트맥스를 쓰고 디스틸링 할 때만 히티드 소프트맥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합쳐가지고 배우게 되면 되는 거고 이때 네, 하이브리드 로스를 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뭐 하드 쪽을 조금 더 줄이는 게 결과가 좋대요. 얘가 1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작은 게 결과물이 좋다는 리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양쪽에 지금 다 T가 들어갔잖아요. T가 상수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하드 쪽이랑 소프트 쪽이랑 스케일을 맞춰주려면 그레디언트에 소프트 로스 쪽에는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T 제곱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스케일을 맞추려는 그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이제 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하드 레이블로 원래 배우는데 소프트맥스 값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다. 그 소프트맥스가 아직 덜 소프트해가지고 가열을 하는 기작이 있고 그거는 원래 값을 t로 나눠주는 것이다. 가열된 값을 가지고 배울 때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도 가열된 상태로 배워야 된다. 가열된 지식을 배우는 라인과 하드한 지식을 배우는 라인의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t제곱을 해줘야 된다. 그걸로 요약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플하지만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 등장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감을 좀 줘야겠죠. 템퍼러처 값을 어느 정도로 세팅하는 게 최적이냐 뭐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템퍼러처가 하이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프트맥스가 그냥 회귀해버리는 원래 로짓 값으로 거의 회귀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높이면 높일수록 서로 간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단점은 원래 아웃라이어들 아까 뭐 0.01 뭐 아니면 더 적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 가열했을 때는 유용한 지식이지만 값이 작았던 것들이 뻥튀기가 될 텐데 그 중에
유용하지 않은 지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노이즈 값일 수도 있잖아요. 0.001 뭐 이게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노이즈 값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가열을 너무 열심히 해주다 보면 노이즈가 뻥튀기 돼갖고 내가 그 노이즈에게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가열을 많이 해도 좋진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템퍼러처가 낮으면 원래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작은 값이 나왔던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시됩니다. 무시됩니다. 그러면 디스틸레이션 효과가 적게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가 사실 진짜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얘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개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어느 정도 작은 값을 살리는 것이 진짜 날리지를 살리는 것이냐. 너무 많이 살리면 노이즈까지 살아나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다 보면은 인터미디어트한 템퍼러처로 쓰면은 좋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적절한 값을 잘 세팅해서 쓰세요. 이런 얘기고 실제 스탠다드 프랙티스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 이미지 태스크 중에서 가장 간단한 태스크 중에 하나잖아요. 디스크리트한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이런 태스크는 티처들이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날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뱉어내는 소프트맥스 값이 상당히 하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increase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심플한 태스크의 경우에는 템퍼러처를 높여서 작은 값들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디텍션 같은 태스크는 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보다 안 똑똑할 수 있어요. 태스크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토해낸 아웃풋에도 노이즈가 상당히 껴있고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섣불리 높은 템퍼러처로 가열했다가는 노이즈에게서 배우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태스크를 할 때는 템퍼러처를 increase가 아니라 decrease 하는 것이 스탠다드 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가 배우는 티처가 얼마나 이 태스크를 똑똑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템퍼러처를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지만 이제 교수님들에게 배울 때 교수님들의 말에게서 얼마나 신빙성을 두고 배울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미묘한 문제와도 맞닥뜨려집니다. 교수님이 신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을 믿을 수는 없다. 적절하게 intermediate temperature 세팅해서 스스로 배우는 게 연구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길이죠.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죠? 너무 하이하게 배우면 교수님에게서 나온 노이즈를 다 배운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보다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너무 덜 배우려고 하면은 그것도 또 힘들 수도 있고 적절한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석박사를 하면서 임피리컬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학습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Real world problem이죠. 자, 그럼 이제 30초만 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첫 세미너리 한 논문은 멋있는 티처가 있고 아주 멋있는 티처가 먼저 훈련이 돼 있으면 이제 내가 간단한 스튜던트를 만들어서 이 멋있는 티처에게서 지식을 뽑아오자 라는 어프로치인데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내가 날 가르친다. 누가 날 가르치냐. 내가 날 가르치지. 뭐 이런 자신감 있는 어프로치입니다. 내가 나의 선생님이 되는 어프로치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이래요. 석지현 학생이 모델 구조가 달라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CNN, RNN, RNN, CNN처럼
구조가 완전히 다른 모델도 디스틸레이션이 가능하나요? 제가 직접 찾아서 본 사례는 사실 없는데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시도한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제가 거의 다 이미지 쪽에서 서치를 해가지고 못 봤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지는 일단 저는 RNN을 거의 사실 보질 않거든요. 거의 CNN 위주의 구조를 많이 보긴 하는데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도. 자, 그러면은 셀프 러닝 하는 거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건 뭐냐면 티처 잘 트레이닝하고 스튜던트를 트레이닝하는 게 성능이 좋을 수 있죠. 성능이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성능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시간이죠. 시간이 금인데 이 티처를 열심히 트레이닝하는데 드는 시간이 일단 무지막지하게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시 구조 세팅하고 트레이닝하고 어쩌고 하는데 시간 또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 두 개를 트레이닝하는 부담을 지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태스크를 하고 싶을 때. 이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티처가 없어요. 티처를 트레이닝을 안 한 상태야. 근데 스튜던트만 처음부터 트레이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디스틸레이션을 하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스텝 1으로 끝낸다. 스튜던트 모델을 티처 없이 트레이닝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디스틸레이션을 하면서 더 멋있게 배울 수 있고 이게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겠죠. 지금 보면은 네, 5.87시간 여기는 합치면 27시간 훨씬 더 빠르죠. 그런데 이제 액큐러시도 심지어 더 높은 네, 이건 뭐 본인들이 높은 세팅을 잘 골랐을 거라 저는 사실 생각하지만 어쨌든 네, 더 좋습니다. 리포트된 액큐러시는. 이게 뭔 소리인지 봅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복잡한 구조가 일단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건 일단 무시하시고 네트워크가 이 위에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인풋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면 레즈넷이라고 치고 레즈 블락이 여러 개가 쭉 가다가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하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얘는 판다다라는 레이블하고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 이게 지금 이게 파이프라인이고 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썼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전체 네트워크를 멀티플 섹션으로 나눈다. 지금 레지 블락으로 이렇게 나눠놨네요. 여기선 4개의 블락으로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섹션, 이 4개의 섹션마다 클래시파이어를 다 달아놔요. 클래시파이어를 달아놔요. 클래시파이어가 4개가 됐어요. 일단 당연히 레지 블락 4, 가장 마지막 블락을 통과한 것이 궁극의 클래시파이어겠죠. 제일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클래시파이어.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레지 블락 1, 2, 3가 각각 자신의 클래시파이어를 또 따로 브랜치를 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소프트맥스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디멘전을 가진 fully connect 레이어 1, 2, 3가 있을 겁니다. 1, 2, 3, 4가 다 fully connect 레이어가 디멘전이 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레즈블락 4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레즈블락 1, 2, 3에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냐면 디멘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레즈블락 1이 토해내는 피처 디멘전하고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 1의 input 디멘전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fully connected 1의 디멘전은 레즈블락 4가 토해낸 아웃풋 디멘전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간극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바틀렉 우리 배웠죠. 바틀렉 뭐 채널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디멘전을 억지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레즈블락 1, 2, 3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는 이 중간에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디멘전이 억지로 통일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4개가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럼 여기서 또 로스를 얘기해 봐야 할 텐데 당연히 가지고 있는 로스가 하드 타겟, 레이블 가지고 배우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겠죠. 소프트 타겟을 어떻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힌트 러닝이라고 해서 피처를 통해서 배우자라는 어프로치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드 타겟. 하드 타겟은 이 친구죠. 이 판다라는 레이블, 하드 레이블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고, 이 레이블이 파란색, 아니, 그 초록색을 통해서 각 클래시파이어로 전달되는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전달되면 짠, 트레이닝이 쫙 되죠. 레즈블락 1, 2, 3, 4가 다 트레이닝이 되겠죠. 이쪽 라인을 통해서 가면. 자, 그럼 또 다른 쪽, 이쪽 라인을 통해서 쭉 가면은 이 클래시파이어 3 또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로스를 먹여가지고 쫙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여기선 레즈블락 4는 빼고 레즈블락 3, 2, 1이 차례대로 백프로포게이션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레이블이 여기로도 들어가서 총괄해서 가면 이제는 레즈블락 2, 1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이 되고 또 맨 마지막까지도 먹여져 가지고 레즈블락 1이 트레이닝 되고 자 이거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보여드린 이유가 보면은 로스 하나를 가지고 각 블락이 몇 번 트레이닝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레즈블락 4는 한 번 트레이닝 됐고 레즈블락 3는 2번 트레이닝 되고 레즈블락 2는 3번 트레이닝 됐고 레즈블락 1은 4번 트레이닝 됐어요. 그러니까 쉘로우한 레이어일수록 트레이닝이 사실 많이 되는 효과가 갑자기 발생해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보면은 맨 마지막 레이어는 여기서 토해낸 아웃풋은 액큐러시가 상당히 높겠죠. 대신 액셀러레이션, 트레이닝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트레이닝이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액셀러레이션이 적게 된다. 근데 블락 넘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액큐러시는 당연히 안 좋아지죠. 되게 쉘로우한 레이어만 통과한 클래시파이어니까. 대신에 트레이닝 할 때 액셀러레이션이 빠르다라는 게 로스 하나만 줬는데 이 레즈블락 1은 4번 트레이닝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좋아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액큐러시랑 액셀러레이션 두 개를 이 사람들이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아직 디스틸레이션은 아니에요. 하드 레이블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은 뒤집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소프트맥스를 살리자. 소프트맥스가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토해낸 소프트맥스만 좀 지식다운 지식이겠죠. 액큐러시가 제일 높은 지식. 근데 얘가 누굴 가르칠 수 있냐면 레즈블락 1, 2, 3 쪽에서 나온 클래시파이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큐러시가 다른 친구들은 더 안 좋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에서 토해낸 아웃풋이 좀 더 쉘로우한 레이어에서 토해낸 아웃풋을 가르칠 수 있다. 여전히 셀프 티칭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도 본인은 이제 못 가르치고 본인은 못 가르쳐요. 그죠? 자기가 토해낸 지식이니까. 대신 좀 더 쉘로우한 클래시파이어 3, 2, 1을 다 인디펜던트하게 로스로 먹여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처 러닝인데 소프트맥스는 이제 플랫 커넥트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나오지만 그 전에 CNN까지만 통과한 상황에서 나온 어떤 피처가 있잖아요. 얘도 사실 괜찮은 애다라는 거죠. 얘도 지식이다. 그래서 이 피처를 또 모방을 해보자라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힌트 러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본인은 당연히 못 가르치지만 이제 얘가 로스가 어디로 먹여지냐면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 쪽으로는 로스가 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통과 안 했으니까. 대신 이 바틀렉 쪽으로 가가지고 바틀렉 쪽에다가 로스를 주는 거예요. 그 바틀렉이 토해낸 피처랑 이 레즈블락 4가 토해낸 피처랑 비슷해야 된다. 바틀렉 3, 2, 1에 대해서 이렇게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럼 로스가 네트워크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3개가 나왔어요. 원래 레이블이 주던 로스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토해낸 가장 딥피스트 레이어가 토해낸 소프트맥스 값과 피처 값 두 개가
선생님이 돼서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셀프 디스틸링입니다. 그래서 가장 deepest classifier가 티처가 된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쉘로우 레이어가 트레이닝이 더 많이 돼서 빠르게 성숙할 수 있는 또 장점이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트레이닝을 다 한 다음에 인퍼런스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밑에 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싹 다 지워버리고. 왜냐면 얘네들은 트레이닝을 위해서 만든 중간 단계일 뿐이지 원래 오리지널 인퍼런스는 이걸로 하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싹 다 없애버리고 인퍼런스 할 때는 이 파이프라인 그대로 거쳐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해서 토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는 똑같은데 이렇게만 했을 때는 쉘로우 레이어가 구리구리 했었는데 결국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쉘로우한 레이어들이 좀 더 똑똑해진다. 이 딥피스트 레이어는 더 배울 게 없죠, 사실. 얘는 추가로 배우는 게 없어요. 자기가 토해낸 소프트맥스랑 피처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겠어요. 근데 쉘로우 레이어들이 좀 더 똑똑해지는 효과 때문에 애큐러시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부가적으로 얻은 효과가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엣지 디바이스가 메모리도 적고 컴퓨테이션도 좀 능력이 적다. 그럼 이 풀 버전 안 쓰고 레즈블락 1이 토해내든 2가 토해내든 3가 토해내든 다양한 버전의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니 당신의 리소스 상황에 맞춰서 입맛대로 가져다 쓰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대신 뭐 앞에 있는 거일수록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리소스가 없는데 어쩔 수 없죠. 로스 3는 석지원 학생이 바틀렉들을 훈련시킨 뒤 그 로스가 레즈블락으로 전달이 됩니다. 네, 시작점이 바틀렉일 뿐이지 다 백프로포게이션 끝까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프트맥스도 마찬가지고 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그러면 답이 된 거 맞죠? 지원 학생? 앞으로 가서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저희 수업의 흐름을 보시면은 처음에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CNN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디텍션을 위한 또 네트워크를 배웠잖아요. 그럼 경량화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걸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만 더 궁금한 거는 우리가 뭐 프로젝트를 하든 뭘 하든 주로 디텍션을 할 텐데 디텍터를 좀 가볍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텍터도 디스틸링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 다음 논문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약간 다르니까 논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예쁜 친구가 강아지다라고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디텍션은 이제 RCNN에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이렇게 뭐 놨는데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박스도 쳐줘야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디텍트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친구를 어떻게 디스틸링을 통해서 경량화를 할 수 있을 거냐가 이 논문이 제시한 문제입니다. 네, 석지원 학생이 피처들끼리의 로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2 로스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류의 얘기가 사실 논문마다 조금씩 있는데 사실은 결국 저희가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은 논문의 논지를 따라가면 L1도 해보고 L2도 해봤는데 L2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로 대부분 마무리가 돼 있어요. 이게 많은 경우가 꼭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임피리컬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 디텍터에도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L1으로 할 거냐 L2로 할 거냐 해봐서 좋은 걸로 한다. 뭐 약간 이런
식이 많아요, 사실. 네. 그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없던 챌린지가 디텍션에서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냐면 디텍션이 클래시피케이션보다 복잡하다. 이 얘기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이 있고 이것이 너무너무 복잡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티처도 멍청할 여지가 있다. 티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되게 상당히 정교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달라요. 그 다음에 디텍션 얘기에서 항상 나오는 거 클래스 임밸런스 뭐죠? 백그라운드 클래스가 무지막지하게 더 많다. 오브젝트 클래스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디스틸레이션이 잘 되면 좋겠다.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모든 클래스가 균등하게 중요하다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디텍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임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오브젝트로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에러인데 그래서 뭐 네거티브 마이닝 뭐 이런 게 디텍션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잘 흉내낼 수 있도록 디스틸레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그래도 디텍션 태스크가 헤비한 태스크인데 티처가 상당히 이제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 디텍션은 현저하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박스를 찾아서 이렇게 치는 작업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 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서 디텍션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이닝 데이터보다 볼륨이 적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티처도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디스틸레이션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스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이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로스를 만들어야 될 거고 미그레이션 관련된 로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둘 다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로스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 티처가 이제 위에 상당히 열심히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처가 디텍션 결과로 토해낸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지식이 있고 리그레션 관련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은 하드 타겟이고 여기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관련된 티처가 토해낸 아웃풋은 소프트 레이블이 되는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또 이제 피처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갖고 디텍션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뭐 여기저기서 배우는 상황이 나오죠. 그라운드 트루스에서도 배우고 로스가 나와서 배우고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이 결과물로도 배우는데 다 약간 이상한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좀 트릭을 줘서 배워야 된다. 클래시피케이션으로부터는 이런 뭐 weighted cross entropy, 리그레션 결과로부터는 bounded regression loss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힌트 러닝 아까 얘기했던 피처에서도 배우자. 이거는 L2 로스를 가지고 배우는데 애럽테이션이 들어가네요. 애럽테이션 왜 들어갔는지 아까 셀프 디스틸레이션에서 보면 아시죠? 디멘전이 다르니까 스튜던트에서 나온 디멘전을 애럽테이션으로 바꿔가지고 디멘전을 맞춘 다음에 이제 로스를 하는 거고 로스도 제각각이에요. 저희 피처 쪽 보면 L2 로스,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은 L1 로스. 왜? 이런 걸 쓴 게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당연히 하드레이블에서 토해낸 y가 이제 정답이고 ps가 이제 스튜던트가 토해낸 값이라고 썼을 때 이 사이의 에러는 하드 로스고 소프트 로스는 티처가 토해낸 아웃풋과 스튜던트가 토해낸 아웃풋 사이의 이제 차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인데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계산할 때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한다. 이 웨이티드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뭐 대단해 보이지만 설계는 엄청 간단해요. 자, 일단 그 전에 템퍼러처 디스틸레이션을 위해 템퍼러처를 세팅해야 되는데 히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세팅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긴 했는데 티처가 토해내는 프리딕션 에러가 이미 좀 꽤 높아요. 꽤 높아가지고 0.01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높기 때문에 얘를 가열을 했다가는 노이즈가 증폭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텍션 태스크에서는 에러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히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히팅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텐데 웨이티드 여기에 WC라는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만 달라요. 그냥 이것만 다른 겁니다. C가 이제 클래스 인덱스라고 봐야 되는데 클래스마다 웨이트를 다르게 주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한 얘기인데 백그라운드 클래스에다가 웨이트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클래스, 일반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는 WC가 1인데 백그라운드 클래스에 대해서만 1.5로 좀 더 가중치를 주겠다. 그럼 백그라운드를 잘 맞추는데 훨씬 더 열심히 얘가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폴스 파스티브인데, 네. 폴스 파스티브 케이스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없는 거를 있다고 잘못 디텍션하는 에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발견입니다. 초창기라 그래서 이 WC 하나 삽입한 걸로 논문의 한 꼭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리그레션 관련된 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bounded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bounded. 그래서 teacher bounds가 뭔지 봅시다.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리그레션은 아주 복잡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티처의 아웃풋이 노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서 티처를 너무 신뢰했다가는 산으로 갈 수 있다. 티처를 적절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뢰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티처의 가이던스 하나씩 보죠. 티처의 가이던스가 이제 RT겠죠. RT. 그리고 스튜던트의 아웃풋은 RS겠죠. 티처의 가이던스를 억셉트한다. 언제? 티처가 스튜던트보다 훨씬 좋을 때만. 그걸 여기에 조건을 단 거죠. 스튜던트랑 실제 값 사이의 차이, 로스랑 그다음 티처랑 실제 값 사이의 로스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 지금 당연히 스튜던트가 로스가 더 커긴 해야 되지만 마진까지 둬가지고 일정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선생으로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의 지식에 필적한 상태면 너에게서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디스틸레이션 로스가 단순히 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만 티처로 인정돼서 배우고 비슷비슷해진 상황에서는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운디드 로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셀프 디스틸레이션에서 나왔던 피처 관련해서 배우는 건데 어댑테이션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던트가 토해낸 친구가 V라는 피처고 티처가 토해낸 피처가 Z라는 피처인데 V랑 Z 사이를 이제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보자라는 힌트 로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스튜던트의 디멘전을 바꿔주는 게 필수다. 로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만약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면 어댑테이션을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맞춰주고요. 만약에 둘 다 컴브 레이어면 이제 원 바이 원 컴브로 채널 맞춰주고 패딩 트릭을 써가지고 이제 위스 하이트 맞춰줘가지고 디멘전 맞춰줘서 트레이닝 합니다.
땡. 네. 그러면은 디텍션을 위한 디스틸레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아이디어. 힌트 러닝이랑 리그레션 로스 바운드 시키는 거랑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 백그라운드에 웨이트 주는 거. 세 개로 초창기 디텍션 럭이 발생했고 이게 한 650회 정도 사이테이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디텍터로부터 디스틸레이션을 해오고 싶은데 조금 더 철학적으로 잘 접근을 해보자. 그냥 여기저기서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진짜 포커스를 맞춰서 배우는 게 이 티처에게서 정수를 배우는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오브젝트 박스가 쳐져 있는 오브젝트 근처에 있는 리전에서 지식을 뽑아오는 게 진짜 지식의 정수겠죠. 완전히 백그라운드에서 지식을 배우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티처가 정말 잘하는 유니크하게 잘 트레이닝 된 건 이 애매한 구간 오브젝트인 것과 백그라운드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는 그 구간에서 딱 박스를 잘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그레이 리전에서 제대로 배우는 게 똑똑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철학입니다. CBPR 2019년 논문이고 오늘의 마지막 논문입니다. 이거를 Fine Grained Feature Imit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되게 사실 간단해요. 자, 우리가 스튜던트 모델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배워야 할 거냐? 티처가 오브젝트 근처의 리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왜냐 이 부분이 되게 서틀한 미묘한 에리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배워야 리그레션이 잘 되겠죠. 그죠? 이걸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빨간색 박스랑 초록색 박스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빨간색 박스는 이제 제대로 내가 궁극적으로 결과로 도출한 브라운 트루스로 내가 하고 싶은 박스가 레드 박스고 이 초록색 박스는 앵커들이 막 디텍션 할 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까운 궁극의 박스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박스. 근데 또 너무 떨어져 있진 않은 하지만 IOU가 꽤 높은 박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실제 디텍션 할 때는 넘맥 서프레션으로 다 없어질 텐데 그렇게 없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겹쳐져 있는 이 박스들이 브린 박스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자, 오브젝트 주변이 중요해서 거기서 배우고 싶은데 데피니트한 오브젝트 리전, 곧 레드박스죠. 여기서만 배우는 거는 사실은 티처에게서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다. 그냥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한다. 소위 말하면. 그런데 티처가 진짜로 잘하는 거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애매모호한 그린 박스들에게서 도출한 티처의 해석들. 얘네들이 이 애매모호한 곳이 사실은 걸러진 거잖아요. 잘 걸러져서 이 부분이 백그라운드로 쳐지고 이 레드박스만 살아남는 게 이제 티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곳을 백그라운드로 날려주는 능력, 이게 이제 이 티처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울 때 레드박스뿐만 아니라 이 그린박스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빨간 점, 초록 점이 다 포함된 리전, 좀 더 넓은 리전이겠죠. 여기서 배우자. 이런 곳에서 배우게 되면 좀 더 잘 배울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좋습니다. 그겁니다. 이 그린 박스를 고를 때 잘 골라야 돼요. 이 궁극에 괜찮은 레드 박스랑 어느 정도 IOU가 꽤 있는 박스들을 골라서 걔네들로 이제 익스펜드를 해서 배워야지 너무 IOU가 적은 애들한테서 배우면 또 이상하고 너무 IOU가 큰 애들에게서만 배워도 이상하고 또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 얘기가 나오는데 적절한 IOU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브린 박스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노가다로 실험을 해서 합니다.
GPU가 많으면 장땡이죠, 사실. 그래서 기법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아이디어 제시가 되는데, 여기 지금 티처 모델이 있어요. 티처 모델이 있고, 티처 모델이 피처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디텍션 쪽에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리그레이션도 하겠죠. 그래서 스튜던트도 똑같이 피처 다 토해낸 다음에 그걸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할 텐데, 이때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결국 피처끼리 배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디스틸레이션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로스가 들어가는 게 없고, 지금 이 피처 블락이 또 이제 디멘전을 맞추려고 마지막 피처에서 어댑테이션을 잘 해가지고 그 어댑테이션한 스튜던트의 피처랑 티처의 피처랑 서로 매치를 할 텐데, 이때 어디를 매치하냐면 전체를 다 매치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만 필터링해서 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죠. 근데 그게 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이미테이셔널 리전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줄인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미지 하나에 ground truth box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이미지에서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ground truth box가. 그럼 이 박스 하나당 뭘 하냐면, 이 이미지에서 토해낸 앵커 박스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 디텍션 하는 도중에 나온 앵커 박스가 K개가 있다고 쳤을 때, ground truth box 하나당 IOU를 다 앵커 박스에다 다 대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K개의 IOU 밸류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줄입니다. ground truth box 하나당 모든 앵커 박스와 IOU를 다 계산을 한다. 그럼 K개의 IOU 밸류 중에 제일 높은 친구가 있겠죠. 베스트 앵커 박스가 하나 있겠죠. 그게 여기에 지금 찍힌 거예요. 이걸 하나 딱 뽑고 이 베스트 앵커 박스의 IOU를 M이라고 합시다. M. 얘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near object anchor들을 분별해 낼 텐데, 어떤 식으로 분별해 내냐면 0과 1 사이에 또 내 파라미터가 또 나오는데, 0과 1 사이에 애매한 값을 하나 지정해서 가장 좋은 앵커 박스의 IOU보다 약간 작은 것까지 허용해 주겠다라는 철학인 거죠.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는 0.5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0.5 정도의 그러니까 최대 IOU에서 0.5까지 좀 더 허용 범위를 넓혀준 앵커를 뽑아서 얘네들을 이제 near object 앵커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K개는 아니고 좀 더 작은 숫자의 앵커가 뽑힐 거고, 이 앵커들을 가지고 유니언을 해서 리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높은 친구인 이 앵커 박스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앵커 박스들이 조금 더 이제 넓혀진 상태로 near object 리전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미테이션 리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뽑혀 나온 겁니다. 뽑혀 나왔고, 그럼 내 관심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이미테이션 리전 바깥에 있는 픽셀에서는 딱히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fine-grained feature imitation은 fine-gained가 아니라 grained입니다. 자, last feature map이 스튜던트가 WHC-라는 디멘전을 이렇게 토해냈어요. 토해냈으면 일단 어댑테이션 해야죠. 이제 S가 스튜던트인데 IJ가 이제 그 width, height 쪽 인덱스고 C가 채널 인덱스인데, 이쪽에 피처 값을 어댑테이션을 해갖고 이렇게 좀 디멘전을 맞췄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로스, 이쪽에서 이미테이션 로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디서 계산한다? 이미테이션 리전에 있는 것만 로스로 인정한다. 그럼 이걸 수식으로 보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채널과 위스와 하이트를 가진 모든 이제 피처 인덱스에 대해서 티처가 토해낸 피처 값이랑 스튜던트를 어댑트한 피처 값들 간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이때 뭐가 붙냐면 i가 붙습니다. 마스크가 하나 붙는 거죠. 얘는 뭐냐면 1 아니면 0이거든요. 1 아니면 0인데 언제 1이냐?
이 로케이션 ij가 리얼 오브젝트 리전 안에 있을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가 결국 이미테이션 리전에 있을 때만 밸리드하고 나머지는 다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더니 성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를 하나 이제 말씀해 드리면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 브라운 트루 박스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푸사이를 무슨 값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푸사이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덱스가 늘어날수록 푸사이가 0.2일 때는 되게 넓게 되게 두루뭉실하게 지금 이미테이션 리전이 설정이 되고 이게 0.5일 때인데 꽤 많이 타이트해진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더 타이트해지고 이건 거의 없어지는 수준인데 푸사이를 올림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린 실험적으로 0.5인 이 C 정도 레벨에서 이미테이션 리전을 설정하면 가장 좋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논문 4개를 한번 봤고 디스틸레이션의 원래 철학부터 해서 셀프 디스틸레이션 또 디텍터 디스틸레이션을 보게 되었네요. 디텍터 디스틸레이션 아직도 상당히 액티브하게 연구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고 계속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어디를 좀 더 포커스할 거냐. 지금 이 친구들은 이미테이션 리전을 설정했는데 또 다음 논문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도 제대로 또 배울 필요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또 열심히 합니다.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또 좀 더 스마트하게 이 리전 말고 백그라운드에서도 잘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논문이 나와서 관심 있는 분들은 트래킹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더 신생 분야여서 원래 빵 뜬 분야는 막 이런 세미너리한 논문이 있으면 막 2, 3천 회 사이테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이 디텍터 디스틸레이션은 오리지널 논문이 한 650회 그리고 이 논문이 한 두 번째로 사이테이션이 높을 텐데 한 189회였나? 어제 봤을 때 그 정도 돼서 아직은 조금 더 연구할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덜 했으니까 사람들이.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